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기조로 흘러가는 가운데 맞은 현충일이었죠. 이런 분위기는 오늘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과거 정권의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보면 호국 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을 넘어 통일이나 대화 같은 표현들이 의례적으로 언급되곤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단어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대북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미 당국도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며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제76회 현충일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안보 능력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뒤 당 재편 작업에 분주합니다. 혁신비대위 구성과 혁신위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짚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겼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경 없는 저녁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데 맞서서 한미가 똑같이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강화하고 북한은 또 이에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을 내뿜는 미사일이 연달아 깜깜한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이튿날 새벽, 한미의 연합 대응 사격이 동해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날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에 맞춰 똑같이 8발을 쐈습니다. 한미가 고른 무기는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속도 마하 3, 사거리는 300여 킬로미터로 한두에 자탄이 수백 개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탄을 여러 발 단 거를 이렇게 그쪽 지역에 발사해서 이제 흩뿌리는 거죠. 지역을 제압합니다. 합참은 이번 사격은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능력과 태세가 있음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은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게 전개할 것을 확인하고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는 실사격 등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엔 4년 7개월 만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펼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위협적인 그런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 공격 방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의 대북 압박 조치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거듭 비난하며 실질적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념식을 마치고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보훈병원을 찾아 유공자들을 위로하며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비가 내린 가운데 거행된 67회 현충일 추념식. 우비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 현충문 아래에 선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격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안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말하며
잇따르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가로 전투기 추락을 막고자 조종간을 잡은 채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을 포함한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보훈 정책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윤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을 마치고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직접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실 면회가 제한돼 접견실에서 만남이 이뤄졌는데 이른바 셀카도 함께 찍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바쁘시지만 사인 하나. 윤 대통령은 오는 9일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연평 해전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YTN 최도희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 내부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겨냥했습니다. 도대체 왜 갔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여당 정치인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방문이 이 대표의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꺼내든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구성과 의제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의 내용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간다는 글로 맞받았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인용한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친윤 그룹과 이 대표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성상납 의혹 논란으로 이 대표를 향한 조기 퇴진론이 제기되온 만큼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일찍 시작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없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지. 다른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혔고 김기현 의원은 의원 모임을 띄우며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내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면서 새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추천위원 등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이번 주 안에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휴에도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장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추천위원을 안건으로 올려 결의할 예정입니다. 원외 여성 청년위원도 각각 한 명씩 위원으로 추천받아 절차를 밟은 뒤 이번 주 안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외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인선 방법, 기준 등을 내놓지 않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문희상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상황에서도 하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그 총대를 메시고자 하는 그런 그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멈춰선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협상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뭐 법사위만 주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의장단부터 뽑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선거 이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까지 표면화된 상황에서 내부 마찰 없이 새 지도부 선출과 국회 정상화까지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당 혁신 작업이 분주합니다. 참패를 겪은 민주당은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 같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오늘 이제 현충일 기념식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추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네. 요즘 이제 한반도 정세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저런 어떤 그 강경한 그 대북 그 발언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됐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이제 대통령 추념사와 비교해 보면 많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추념사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하고는 상당 부분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필요로 했는데요. 일종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의 북한의 어떤 인식 또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그런 역사가 아니겠지만은 평소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선제 타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도 그렇고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그 직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사일 지금 도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하루 전만 해도 무려 8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미도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제7차 북한 핵실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앞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제 추념사를 보면은 뭐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대화 부분이 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북 기조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추념사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당시 뭐 이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통일이라든가 대화와 관련된 그런 그 표현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확연히 좀 달라진 새 정부의 이제 대북 강경 기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갤럽 여론조사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달라요. 며칠 전에 나왔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 역시 갤럽 여론조사도 6월 첫째 주가 포함된 조사였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도 이제 선거 직후에 한 네. 거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근데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2%포인트 올라가지고 53% 됐는데, 예. 지금 이제 리얼미터 선거 직후 했던 것은 오히려 2%포인트가 빠졌어요. 전주에는 이제 54였는데, 지금 이제 52%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호재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인데, 그럼 왜 이렇게 2%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을까? 종합해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예. 한때는 이제 42%를 기록했다가 지금 이제 54%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자연적인 기술적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은 조금만 잘못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 며칠 사이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술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갤럽 조사나 이 리얼미터 조사가 또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폭 조금 하락한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여야 양당에서 모두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전국에서는 이제 이 당 내부에 뭐 이 개파간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면 아래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였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도하는 그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좀 이견이 좀 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직후에 두 가지 카드를 내놨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혁신위원회 발족 카드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카드인데 둘 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예. 차원에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도 승리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저도 참 의외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윤핵관을 예. 중심으로 하는 친윤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윤리위에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회부가 돼가지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제용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녹취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몇 군데 노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혁신을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의 결정사항을 그 당의 의견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최고위원회 권한입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게 어떤 기업이건 어떤 그 정치 집단이건 간에 사실 잘 나갈 때는 혁신을 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절박하고 어떤 뚜렷한 문제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마자 이제 혁신위원회를 이제 주도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이 해석을 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이제 이 어떤 주도권 다툼, 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시기가 예. 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구성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른바 친윤
윤핵 관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겠다. 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윤핵관 쪽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율배반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공정한 공천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당협 쇼핑을 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제 주도권 싸움인데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핵관 정진석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 정부 당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왜 갔느냐, 좀 시기도 좀 맞지 않고 방식도 좀 맞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 지금 이제 당권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하고 있으니까 이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선거 때 이제 좀 이렇게 꾹꾹 눌러놨었던 아니면 본인들이 좀 자제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잠재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대립 구도가 이제 확 이제 노출되는 그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주도권, 당권을 향한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사실 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정치인들이죠. 이 두 진영 간에 사실 그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몇 번 이제 갈등 그렇습니다. 이제 노출되고 했었는데, 자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런 주도권 다툼이라는 이런 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 혁신위원회에 이제 앞으로 할 일, 공천 시스템의 뭐 투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4년 총선에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총선 공천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2년 전에 이제 이 당 대표보다는 이제 차기 대표의 역할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상당히 좀 일찍 이 개혁 작업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두 개 혁신위원회 카드 또 뭐 우크라이나 방문 이런 것들이 다 이례적인데 결국 지금 이제 윤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됐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징계 절차는 4가지 처분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당원권을 이제 정지한다든지 출당 권고하든지 제명이라든지 가장 낮은 게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넷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사실상 성상납 의혹을 기정사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조기에 사퇴하고 유학을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학설은 웃기는 얘기다. 나는 대표직을 마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리의 결론이 나온다면 넷 중에 하나의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특히 이제 친윤계, 윤핵관을 중심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이상 남으면은 자녀 임기밖에 못합니다. 후임 대표가. 그리고 이제 6개월 미만이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선거가 없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조기 사퇴를 한다면은 아마 내년 2월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이제 윤리위원회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본인은 뭐 큰 소리 치고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다 공개해라.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정치 쟁점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 된다는 얘기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가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대표직 유지 여부 그리고 뭐 정치적인 미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연이어 이제 이긴 여당의 이제 대표인데 이렇게 이제 조기 사퇴론이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황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그 내홍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선거 패배에 이제 책임을 놓고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개파 간 갈등 어떤 이 대립 구도가 이제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석회의에서 금요일 이제 이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이제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혁신과는 좀 약간 그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민주당이 더 절박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혁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처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형 비대위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선거의 결과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가지고 앞으로 당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예. 한 2달만 하고 그리고 바로 8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에 대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책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쇄신안까지 마련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혁신형 비대위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에 국한되는 그런 역할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전당대회 그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8월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잡음 없이 네. 원만하게 치를 것인가라는 부분에 국한되는 관리형 비대위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내일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단 그 그렇습니다. 위원을 추천한다고 하죠.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일단 8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경선 방식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그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어쨌든 빨리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당권의 향배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룰 세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요. 예. 서로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자신의 사람을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또 반이재명 쪽에서는 또 자신의 사람을 또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양쪽 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크게 이제 3개 그룹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하나는 당의 원로 그룹에서 올 것이다라는 예. 것 하나, 두 번째로는 당내 쇄신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당 원로 그룹으로는 이제 문희상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유인태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낡은 이미지가 있다라면서 지금 당내에서 벌써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쇄신파로는요. 김혜영 전 의원이 유력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뭐 김영춘 또 이상민 또 이광재 전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워낙이 많은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개파색은 옅으면서 또 이런 이 개파 간의 이제 갈등을 잘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여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마평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갈팡질팡 정리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선거 참패의 책임을 둘러싼 이 책임론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될지 이게 문제인데 이 개파 간에 이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죠. 녹취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상임고문이 당권에 나서는 게 맞냐. 사실 이재명 책임론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그걸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멈추면 글쎄요. 넘어지는 거죠. 네. 한편에서는 이제 이 이재명 그 책임론이 계속 그 제기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다, 뭐 이런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차기 정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좀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문제라고도 이제 보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어떻게 이 경선을 이제 꾸려갈 것인가? 이를테면은 지금 뭐 권리당원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투표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이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이런 게 사실 어떤 그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이 2달짜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평가도 하고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잡음 없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도 어느 쪽도 이의 제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룰 중에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지금 이제 이재명계 쪽에서는 그 너무 많다. 한 2, 3개월 정도 줄이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의원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이제 또 그런 의견들도 나오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혁신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그 대표가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 이재명계, 판 이재명계 나눠가지고 지금 결국 뭐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당권 투쟁 때문이고 그 당권 투쟁의 핵심은 2024년에 총선의 공천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네.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좀 권력 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가치와 노선 투쟁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차기 당권이라든가 네,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주도권을 둘러싼 이제 다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충일을 맞아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종 체험 활동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편지를 쓰는 이색 행사도 있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자 한자의 정성을 담습니다. 2022년을 사는 중학생이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현충일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순국 선열들이 위해서 만드는 기념관이니까는. 아빠의 설명에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의료혈단 단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투항하고 의지를 했으며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현충일을 맞아 각종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김구 선생과 맞바꿨다는 회중시계, 그리고 일왕에게 던진 물통 폭탄 모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선 이런 전시된 모형을 통해서 한인 애국단 단원이 직접 되어볼 수 있습니다. 조형과 영상이 합쳐져 생생히 재현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200만 3.1운동 참석자를 상징하는 200여 개의 은빛 공의 움직임을 넉넉히 바라보며 현충일의 정신을 느껴봅니다. 우리나라 집게다가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여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추모 공연. 호국영령의 크고 깊은 뜻을 노래와 춤으로 담아냅니다. 진리를 노래한다는 의미의 범패와 이 진리를 춤으로 만든 작범무입니다. 현충일 날 현충탑에 갔더니 지금 이 3시에 아무도 없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꽃송이 밑송이만 있어가지고 너무 참담하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공연은 임시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역임하고 유신 반대운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몸바친 우남 김성숙 선생이 넋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할아버님이 중경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까지 지내셨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선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 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축격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에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후보 추천이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냥 인선을 늦추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 대장동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 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총장 패싱과 한동훈 직할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임 총장에게서 검찰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을 사실상 앗아간다는 점도 한 장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연휴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고, 인천 연안부두에서는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새카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 있는 화장품 원료 공장. 화재 당시 휴일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대피했습니다. 한 1km 됐겠나? 그 공장까지 거리가 도로에서 바람 방향이 도로 쪽이 아니라 도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불길이 인접한 화학 공장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한 소방당국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짜리 공장 1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올려줘야 돼. 살짝. 됐어. 올라가. 현충일 연휴 둘째 날 인천 연안부두 바지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수심 7m 바다로 빠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위험 음주 청소년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6일을 술을 마셨고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도 소주 1병 이상이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음주율은 최근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음주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12.4%, 여학생이 8.9%로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학생 23.5%, 여학생 18.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석 잔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 비율은 여학생이 49.8%, 남학생이 42.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들 위험 음주 청소년은 한 달에 6일 정도, 즉 닷새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시는 양도 남학생은 소주 1병 반, 여학생은 소주 1병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이라는 거죠. 청소년기는 많은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시기인데 술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위험 음주 학생 집단은 술도 비교적 쉽게 구매했습니다. 술을 사려고 시도할 때 성공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85%를 넘겼습니다. 가정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비율도 60%를 넘어 30% 정도인 비음주 학생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선 주류 판매 환경과 가정 내 음주 허용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중소기업이 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이 같은 한계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9월 정부의 금융 지원조차 끊기면 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주춤한 반면 기업대출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한 기업대출의 대다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인데 중소기업 대출의 30%가량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215조 원에 27%인 58조 원이 부실 우려 대출로 분류됐습니다.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 5만여 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이런 한계 기업 한 곳당 평균 대출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한계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그나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나면 한계 기업의 대출 부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계 기업들의 위험을 감안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 늘어난 데는 기업들의 책임도 있지만 가계대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한 시중은행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조차 부실 우려 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위험을 줄이고자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대부분이 대폭 올랐는데요. 이 같은 고물가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 한번 보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장 보기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나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밥상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나 급등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는 물론 식초와 된장, 간장까지 22개 품목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 73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고른 생활 물가 지수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한동안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내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의 배경은 기름값 급등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임이 조정되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재작년에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월 2일 1차 교섭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 쪽으로부터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교섭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의 5% 정도.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건설 자재 공급과 수출입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화물연대가 주요 산업단지 봉쇄 같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기업 화주 공장이나 주요 항만 그리고 컨테이너 기지 등은 아마 봉쇄를 다 할 예정이어서요.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저희가 좀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같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엔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도 대책회의에 들어갔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큰 만큼 극적 타결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어제 오늘 모처럼 단비가 내렸죠. 하지만 가뭄 해갈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강수량이 평년의 6%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메마른 날들에 갈수록 기후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소비는 대부분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소비 자체를 멈추는 게 훨씬 좋겠지만 꼭 필요한 소비를 했을 땐 자원이 순환되도록 재활용을 꼼꼼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을 할 때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요즘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뚜껑이 달린 우유팩, 종이팩 부분과 붙어있는 플라스틱과 뚜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뚜껑을 닫아서 그대로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종이를 재활용할 땐 물에 녹여서 풀어주는 해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플라스틱 뚜껑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이 뚜껑은 따로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뚜껑을 분리해서 버리면 오히려 크기가 작아서 선별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유팩은 종이질이 좋아서 화장지로 재활용되지만 일반 종이로 배출하면 처리 과정이 달라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때문에 잘 씻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 모아가면 화장지나 지역 화폐로 교환해주는 지자체도 많으니 사는 지역의 재활용 정책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리병에 붙은 종이 라벨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떼서 버리자니 귀찮기도 하고 깔끔하게 떼지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런데 재활용 공정의 세척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라벨을 다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유리로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와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리병이라 대부분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한 녹색병은 재활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유리병을 파쇄해서 건축 자재로 쓰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시 유리병을 만드는 용도로만 재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와인병의 진한 색감은 다른 유리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담아주는 일회용 컵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서 버린다고 해도 컵에 1cm 이상의 로고가 쓰여 있다면 로고의 잉크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에 갈 땐 텀블러를 꼭 챙겨가는 게 좋겠죠. 재활용품을 배출할 땐 꼭 씻어서 물기를 닦아 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병을 유리병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물질 재활용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에너지로 재활용할 경우엔 물기가 발열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활용을 위해 설거지를 할 때면 설거지하면서 나오는 오염수가 오히려 더 환경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오염수는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수질에 큰 문제가 될 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설거지까지 했지만 빨갛게 남은 김치나 국물 자국으로 배출이 고민될 때도 있죠. 고추의 캡산틴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햇볕 아래 하루 이틀 잘 두면 빛의 색소들이 분해돼서 깔끔해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지난달인 5월 주제는 가정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환경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달 주제가 이제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네. 환경이라는 주제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대로 이번 달 주제는 환경인데요. 지난달에는 가정을 주제로 다문화 가정부터 비혼, 입양, 또 1인 가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소개하고 네. 또 우리 사회의 제도가 뒤처진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견을 가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달은 환경을 주제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슈를 다룰 계획입니다. 예. 먼저 하민커께서는 어제가 환경의 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환경의 날로 이제 지정이 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 아니고 예.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회의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계 환경의 날이죠. 예. 어제도 이 일을 기념해서 이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뜻을 담은 행사와 여러 전시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칠레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전시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UN 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입니다. 또 이 회의는 이보다 3개월 앞서 로마 클럽이란 곳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이 보고서 내용이 바탕이 됐습니다. 네. 로마 클럽은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또 경제학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돼서 1970년에 창립된 민간 단체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이 성장의 한계는 이 환경 오염과 또 자연 고갈로 무한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예.
이 보고서의 발표 또 환경의 날 지정이 1972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대로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어제가 환경의 날 지정 5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6월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으자고 다짐한 지난 50년 동안 우리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얼마만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지구의 날 행사를 주관한 칠레 유엔 조정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Y queremos, como Naciones Unidas, invitar a todos y todas a crear conciencia y además crear conciencia para acelerar cambios. No es tarde, pero tampoco estamos sobrados de tiempo. 네. 아까 이제 로마 클럽의 이제 1972년 보고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기념비적인 그런 그 고전이죠. 네. 자,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자, 그럼 그동안 뭐 어떤 그 진전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은 뭐 환경 훼손, 환경 오염은 더 깊어진 측면도 있고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뭐 기업들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점은 이 환경 문제가 이제 전 인류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다. 예. 이런 명제에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기업들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고, 네. 또 환경 가치를 공유한 기업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국가도 많아지고 있죠. 또 각 개인들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줍깅이라고 하죠. 이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부쩍 많습니다. 줍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많이 이제 통용되는 말인데요.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말씀대로 환경 보호,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각국의 이 환경 정책은 정말 이 최우선으로 놓고 있을까? 또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이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또 시민들은 이런 캠페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환경을 보호할까? 이런 실상을 좀 따져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번 달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환경의 날을 맞아서 국내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한강에 쓰레기가 많아서 제가 많이 가는 곳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걸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좀 뭐 인터뷰도 들어봤습니다만 아까 양 기자도 뭐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이 기업은 ESG 경영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민들이 이제 줍깅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 좀 미흡한 부분도 이제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유이치에서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는 바다나 기후 문제처럼 굉장히 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은 문제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월간 유이치에서는 이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은 부분부터 기후나 바다, 또 멸종위기종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까지 두루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내일은요, 우리의 일상을 침투한 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관련 문제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리함만을 좇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좀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네. 또 이어서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유류 복원 사업, 이 지리산 반달 가슴곰 복원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또 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최상위 포유류도 있거든요. 살기나 수달 같은 다른 멸종 위기종들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현 실태 또 위협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다 오염 실태도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는 21일이 해양조사의 날입니다. 최근 국내 낚시 인구가 8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3년 안에 1000만 명까지 늘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런 과도한 낚시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나 관련 기관이 그냥 간과해도 괜찮은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이 밖에 산불 보건 문제, 또 4대강 문제 등도 논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일상 속에서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멸종 위기종 그리고 이 바다 환경의 이제 훼손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한 그 주제를 2월 한 달 동안 월간 뉴이저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이제 100일이 넘었어요. 네. 네. 이 전쟁이 이제 끝날 듯 하면서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주로 동부 전선에서 이제 이 전투가 계속 이어진 걸로 좀 알고 있었고, 이 수도 키우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철수한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러시아가 수도 키우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단행했죠. 그렇죠.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수도에 대한 공격을 이제 다시 재개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도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전장은 동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베로도네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서쪽이고 우크라이나 동쪽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집중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함락을 했었죠. 그랬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습, 수도 키이우를 향한 공습이 다시 시작된 것, 그것도 또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습을 했다는 의미는 추후에 이제 지상군 공격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장기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처음에 키이우를 공격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2월 24일 키이우를 향해서 공격을 했을 때는 빠른 어떤 항복을 받아내므로 해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고, 그러니까 항복 이후에 항복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중립화, 나토가 가입되지 않고 나토도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킨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 목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토를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어떤 항복을 받는 것보다는 영토를 더 확장을 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선을 이제 바꿨는데 최근에 다시 키이우를 공습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전쟁이 앞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좀 새로운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 전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를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100일 동안 지금 전황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제 쭉 살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로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의 양상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공격 방향. 북쪽의 키이우가 이제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키이우를 향해서 그 전통적인 방식이죠. 전차 부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3월 말에는 이제 그런 키이우 외곽까지도 진출하는 거기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남쪽의 마리우폴도 이제 함락 위기까지 맞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예상외로 아주 거셌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처음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4월 말에 들어서서는 러시아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북쪽 수도 키이우를 향한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공세 이런 거는 좀 접어두고 지금 화면에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그 러시아가 점령을 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거나 러시아군이 철수한 지역. 그렇죠. 네. 철수한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부 전선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월 말 이후로는 동부 전선, 그다음에 남부 전선에 러시아가 집중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이 원래는 그 부분적인 그 영역에서만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전체의 그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진영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5월 말 들어와서는 다시 또 러시아군이 그 북쪽에 지금 그 북서쪽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동쪽이죠. 하르키우라고 하는 지역,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인데 이것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탈환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피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100일 동안의 전선에 이제 지금 변화죠. 지도에 이제 하르키우라는 그 도시도 굉장히 좀 큰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기서 이제 최근에 러시아군이 이제 패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밀려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선에서의 이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네. 전선은 조금씩 더 확장되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양상을 보면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안타까운 그 현실인데요.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 사실 민간인 피해가 안 클 수가 없겠죠. 예. 지금 21세기 최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21세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규모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게릴라전이라든가 어떤 그 대테러 전쟁 말고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물론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그 법으로 국제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돼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난민이 지금 650만 명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 800만 명이 이제 집을 본인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안타깝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네. 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더 크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측면에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장에서 이제 민간에 대한 어떤 그 대량 학살 현장도 이제 그렇죠. 많이 폭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러시아의 이제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 그 시설도 그 마구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그런 그렇죠.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대피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폭탄이 떨어진 것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보도에서도 계속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국제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집단 학살의 정황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그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을 향한 폭격도 이게 오폭이라고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그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안타깝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 전쟁이 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이 왜 시작됐냐를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시당초 이제 러시아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언급하는 그런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나토 가입을 이제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자,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뭐 동부 지역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그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정도에서 중단을 하지 않을까라도 이제 예상은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동부 지역에서 이제 그 머물다가 이제 이 퇴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이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살짝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다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맞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퇴로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 본인이 예상했던 그런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푸틴 대통령은 사실 이 정도로까지 러시아를 향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그 제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산 그 에너지 석유라든가 그다음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의존도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다던가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다른 뭐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판단 차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를 이거는 무모한 전쟁이다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도 무모한 그 시도를 했던 것은 유럽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겠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유럽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이 사실은 그 유럽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독일이 그렇죠. 독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를 향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숄츠 총리가 재임 중에도 계속해서 독일은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대해서 약간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오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국제적 여론이 도저히 제재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독일을 향해서 굉장한 심한 압박을 이제 가했고 결국 독일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 현재 독일의 그 에너지 위기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오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유럽 국가 입장에서도 자 이거는 뭐 선을 넘은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수급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네. 지금 그 다른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그 에너지 공급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틀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대체 어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에너지 장관이 지금 독일 에너지 장관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그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그 공급망 체계가 갑자기 며칠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게 걸려도 몇 달씩 걸리는 건데 러시아 그 원유를 수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지금 바로 선언을 해버렸고 예.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위기 그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유럽, 특히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너지 안보하고도 아주 긴밀히 연결된 그런 사태인데,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이제 이 기름 가격 계속 지금 그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네,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이제 보면은 70년대도 오일 쇼크 못지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일 쇼크 하면은 70년대에 두 차례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유가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의 그 쇼크를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CNN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그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4주 연속해서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공급망이 왜냐하면 러시아산 그 석유를 수입을 안 한다면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오페크의 회원국들이 석유를 증산한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과연 바로 그러니까 증산하겠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오페크가. 예. 하지만 당장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과연 바로 그렇게 해줄까요? 글쎄 그거는 좀 아직까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도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죠.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이 곡물 가격을 비롯해서 이 원자재 가격 여러 가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이 아시아권보다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주식이 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밀의 주요 생산국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이 중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생산도 차질이 있고 이미 생산된 곡물의 수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 나오죠. 인도가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좀 수출을 많이 해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도가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은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이렇게 예. 되면서부터 또 더 거기에 더 위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식량 위기. 근데 식량 위기가 오면은 아까도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식량 위기가 오면은 사실 유럽 국가들이나 아메리카 국가들이 아니죠. 아프리카 국가들 그다음에 서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피해를 더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열악한 국가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 지구적인 노력이 아니면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회복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촌에 이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